15번째 패턴입니다. 그래서 15번째는 프록시 패턴인데, 프록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록시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죠. 뭘 대신해 주는 거예요. 프록시는 원래 거 대신에 이제 프록시를 쓰죠. 그래서 프록시 패턴은 그런 건데 뭘 대신해 주냐에 따라서 이 프록시의 종류가 여러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패턴이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원격 프록시라는 게 있고 가상 프록시라는 게 있고 보호 프록시라는 게 있고 스마트 프록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4종류로 프록시가 구분이 된다. 그리고 스마트 프록시는 거의 장식 패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 패턴은 원래 클라이언트가 원객체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 원객체를 대신해서 프록시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원객체에 대한 접근을 뭔가 제어해주는, 뭔가 해주는 그런 어떤 프록시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객체 대신에 프록시 객체를 마치 원객체인 것처럼 쓰니까 기존에 배웠던 장식 패턴이나 어댑터 패턴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댑터 패턴은 원래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그거를 바꿔준 거죠. 공통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공통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어댑터 패턴인데 이제 프록시는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장식 패턴과 유사한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장식 패턴은 원객체를 장식해서 똑같은 타입으로 계속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프록시 패턴에서는 원객체와 프록시 객체는 똑같은 모습을, 겉모습은, 그러니까 서브 타이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프록시 패턴도 뒤에 나오는 원격 프록시 빼고는 장식 패턴처럼 EasyA와 HasA를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객체는 HasA로 유지하고 EasyA는 서브 클래싱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서브 타이핑 목적으로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EasyA와 HasA를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식 패턴과 유사한데 뭐 장식 패턴은 장식하고 또 장식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만 프록시는 뭐 그렇게까지 뭔가 프록시를 한 걸 또 다른 프록시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르고 장식 패턴은 어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 프록시 패턴은 스마트 프록시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프록시들은 접근을 뭔가 같은 제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어떤 그쪽의 위주 어떤 것이 뭔가 기능을 추가해 주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4가지 프록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격 프록시예요. 원격 프록시. 이제 객체가 그 클라이언트와 같은 로컬 기기에 없는 거예요. 원격의 다른 컴퓨터에서 살아있는 그런 객체예요. 그러면 내가 저거 접근하려면은 통신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통신 메커니즘을 다 구현해서 뭔가 그 접근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프록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는 원격에 있는 객체나 로컬에 있는 똑같은 종류의 객체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프록시는 뭘 해주는 거예요? 그 통신 메커니즘을 대신 해주는 거죠. 얘가 뭔가 기능을 추가한다기보다는 원격에 있는 앱과 그 소통하기 위한 그 기능만 넣어준 거예요. 어떤 메소드를 뭔가 장식 패턴처럼 보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게 이제 원격 프록시입니다. 그러니까 원격 프록시는 따라서 원객체를 HasA로 유지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프록시는 로컬에 있겠죠. 그리고 원객체는 로컬에 있지 않고 저쪽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거니까 이제 얘가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주로 TCP/IP 소켓 프로그램 써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 프록시는 이제 객체가 생성될 때 매우 무거운 그런 객체들이 있을 수 있고 생성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그 오래 기다릴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생성을 해주고 그 부분은 비하인드로 스레드를 써서 비하인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프록시는 그 원객체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잠깐 대신해 주다가 원객체가 이제 풀리 동작을 하게 되면 얘는 사라지는 그런 게 이제 가상 프록시예요. 그래서 생성이 무겁거나 생성할 때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그 오래 기다린 동안 만들 때까지 뭐 기다린다든지 하지 않고 다른 작업들은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가상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호 프록시는 이제 접근 제어를 우리가 객체를 접근할 때 이제 접근 제어를 제공해서 이제 밖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는 퍼블릭 메소드로 정의하잖아요. 근데 이제 퍼블릭으로 메소드를 정의하면은 모든 사용자들이 모든 것들이 다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에 따라서는 어떤 애는 이 메소드를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어떤 애들은 이 메소드를 쓰면 안 돼. 그런 거는 Public Private Protected로는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써야 되면은 퍼블릭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프렌드 클래스 같은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록시를 만들어서 프록시를 통해 접근하게 되면 이 프록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그 퍼블릭 메소드를 접근할 수도 있고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 객체 지향 언어들은 보통 이제 접근 제어를 제공하는데 그 접근 제어로는 내가 원하는 접근 제어를 못할 때 뭘 하게 되냐면 프록시를 만들어서 그 프록시가 내가 필요하는 접근 제어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호 프록시고 스마트 프록시는 객체를 접근하기 전에 뭔가 사전에 좀 처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처리하게 해주는 프록시들입니다. 뭐 동시 접근해가지고 멀티 프로세싱해서 락을 대신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통계 처리를 뭔가 해준다든지 캐싱을 해준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장식 패턴에서 캐싱 같은 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캐싱하는 장식자를 만든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프록시가 되면은 장식 패턴하고 그렇게 큰 뭔가 차별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보다는 요 스마트 프록시는 좀 짤막하게 뒤에서 설명드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에 있는 예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원격 프록시에 대한 예제를 하려고 그러면 통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서는 뭘 사용했냐면 자바가 제공하는 RMI 기능을 썼어요. Remote Method Invocation이라는 거. 근데 얘가 17인가? 그 정도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재작년, 한 2년 전에 강의할 때까지만 해도 RMI로 이렇게 실습을 만들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시연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실행하면 돼. 실행은 되는데 이만큼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디프리케이트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RMI 쪽 지원을 이제 자바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RMI가 뭔지 또 소켓이 뭔지는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C++나 파이썬에서는 저런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똑같은 예제는 못 만들어 드렸고 요번에 보통은 제가 그 예제를 올리면서 이론 실습자를 올리면서는 세 가지 버전을 다 드리는데 이번에는 자바 버전에는 다 있지만 그 C++와 파이썬 버전은 저 가상 프록시 예제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요번 예제들은 혹시 예제를 보시고 싶으면
자바 쪽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프록시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데 직접 만드는 게 되게 테디어스하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귀찮은, 어렵지도 않은 건데 번거로운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자바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동적 프록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 프록시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요번에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원격 프록시 제외하고는 EasyA와 HazyA를 동시에 쓰는데, EasyA는 서브 타이핑이 목적이에요. 동일 리모컨을 사용하게끔 만들기 위한 EasyA이고, 실제 원객체를 이제 HazyA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 메소드들이 이제 내가 후 부르면 유지하고 있는 객체의 후를 부르게끔 하는 거죠. 보호 프록시는 못 부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퍼스 디자인 패턴에서 나온 예제는 이제 요 지난 그 패턴에서 살펴봤던 게 상태 패턴이고, 상태 패턴의 예제로 나왔던 게 건볼 기기죠. 그래서 저 건볼 기기가 이제 IoT 기능이 들어 있어서 이제 곳곳에 배치가 되는데, 원격에서 위치와 상관없이 지금 건볼의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건볼 모니터가 이 건볼 기기와 직접적으로 같은 기기에 있지 않고도 원거리에 있어도 동일한 방법을 써서 프로그램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쓰는 게 프록시입니다. 근데 프록시를 쓴다고, 원격 프록시를 쓴다고 해서 정말 투명하게 이 클라이언트가 원격에 있는 애랑 로컬에 있는 애랑 접근할 때 차별 없이 똑같은 코드로 접근을 할 수가 있냐? 라는 건데,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지가 못해요. 왜 투명하지가 못하냐면, 메소드가 바뀌는 게 아니라 통신을 하게 되면 늘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통신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통신이 끊길 수도 있고, 통신이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메시지들은 파일 처리하는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다 뭐를 해? 예외를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로컬에 있는 애들을 호출할 때는 예외가 발생을 안 하지만, 원격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예외를 발생하게 되고, 내가 예외를 처리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투명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격 프록시를 쓴다고 해서 완전하게 투명해지는 못한다. 뭐 때문에? 예외 처리 때문에. 통신은 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볼이 원격의 기기가 있더라도 얘는 이 프록시를 통해서 똑같이 본인 자신은 그 통신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안 해도 되죠. 뭐만 하면 돼?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예외가 발생하면은 이제 이게 통신에 문제가 있구나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조금 수정해 주면 돼요. 원격이나 로컬이나. 그래서 통신 오류 메시지가 있고, RMI 기능이 있는데, 옛날에는 RMI 이전에는 저걸 뭐라고 불렀냐면 RPC라고 그랬어요. Remote Protocol Call. 원격 함수 호출. 근데 이제 함수라는 용어, 또 프로시저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객체 지향이니까 메소드라는 용어가 된 거예요. RMI. 그래서 원격에 있는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이 RMI입니다. 그래서 이 RMI 형태를 보시면은 로컬에 있는 애들은 그냥 say hello를 할 텐데, 원격에 있는 애들은 추가적으로 뭐래요? remote exception이라고 하는 RMI에 있는 그 상위 예외가 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원격에 있든 로컬에 있든 차이가 나는데, 로컬에 있는 say hello는
리모트 익셉션을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투명하게 우리가 로컬과 지역 로컬에 있는 애랑 원격인 애를 같이 취급하려면 로컬에 있는 애도 이런 식으로 얘를 구현을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로컬은 리모트 익셉션을 발생 안 하겠지만 그거를 안 한다고 해도 리모컨을 이걸 써야 같은 리모컨으로 로컬하든 원격이든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로컬을 쓰게 되면은 저 예외는 절대 발생을 안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모트한 이제 원격에서 접근할 객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RMR, 자바 RM에서는 얘를 무조건 상속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메소드들이 이제 리모트 익셉션을 발생할 수 있게끔 이제 메소드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트 객체를 그러니까 리모트에서 동작하는데 다른 원격인 애들이 얘를 접근하고 싶은 요 애를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해야 되는 건 없고 요것만 추가하고 리모트와 만들듯이 그러니까 로컬인을 만들듯이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만든 다음에는 이 객체를 원격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접근할 수 있게 RMI 레지스터리라는 데다가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등록을 시켜주면은 이제 원격에서 재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등록을 해놓고 그러면 원격에서 얘 접근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주소에서 요 객체를 내가 접근하고 싶다. 그럼 여기까지는 기존과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요 밑에 부분들은 로컬을 접근하나 원격인을 접근하나 요 두 문장은 차이가 없어집니다. 객체를 얻고 나서는. 물론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예외를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해줘야 되겠지만 그 트라이 캐치를 우리가 이렇게 제거하고 좀 보면은 실제 갖고 올 때 빼고는 사용할 때는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도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모르겠어요. 얘를 실제 RMI를 한번 써보고 싶으시면 이제 모르겠어요. RMI가 이게 아니라 요 프로젝트가 만들었겠죠. 이클립스에서 만약 만들었다 그러면 그 워크스페이스로 가면 이제 소스 디렉토리가 있고 빈 디렉토리가 있겠죠. 그럼 이제 빈 디렉토리로 가셔야 됩니다. 빈 디렉토리로 콘솔에서 가가지고 뭘 실행하냐면 RMI 레지스트리를 실행해야 돼요. 근데 RMI 레지스트리하고 그 다음에 준 11,099 저거는 뭐예요? 포트 번호예요. 포트 번호. 보통은 원래 포트 번호가 RMI가 있는데 되게 낮은 포트 번호를 원래 걸 쓰면은 보통은 방화벽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테스트해 볼 때는 이제 좀 만 이후 걸로 그냥 해서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면은 여기에 막 온갖 디플리케이트 막 이상한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제 예전에 안 그랬는데 17 이후에는 이제 이 RMI를 별로 제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RMI 레지스터리가 이제 동작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리모트 서버를 실행합니다. 이 리모트 서버는 뭐냐면은 이제 그 리모트 객체를 RMI 레지스터리에 등록해 놓는 거예요. 등록을 해 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얘를 실행하면 여기 보면은 로컬 객체도 있고 그 원격 객체도 있는데 5번 실행을 하면서 어떨 때 원격 객체, 어떨 땐 로컬 객체를 접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부분만 보면 얘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로컬을 객체를 사용하는지 원격 객체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고 이제 쓸 수 있게 투명하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제 RMI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잘 안 해봤는데 저도 요번에 한번 해봤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소켓을 직접 이용하는 겁니다. 소켓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인터넷 통신할 때 이제 소켓 기반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래서 소켓 기반 프로그래밍, 그럼 RMI는 뭐냐면은 소켓 기반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더 추상화해 준 거예요. 원래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소켓을 만들고 기다리고 뭐 다 내가 직접적으로 통신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많은 부분을 RMI 라이브러리에서 대신해 주는 거죠. 레지스터리라는 거 따로 있고 이런 건데 이제 RMI 레지스터리 기능을 내가 직접 못 쓰면은 또 이게 뭐 자바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직접 TCP/IP 프로그래밍을 써서 이런 프록시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프록시 리모트 소켓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서버는 지역에 있는 객체 하나를 생성해 가지고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이 지역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불러 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그 소켓에다가 응답으로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이 건볼 머신 헤드 퍼스트 디자인 있는 거를 제가 지금 한번 소켓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얘도 뭐 실행하면 잘 돼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MI 기능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 장식 패턴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장식을 한 다음에 그 장식된 객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거면 그 원래 장식하는 대상 객체가 제공하는 모든 퍼블릭 메소드를 이제 그 유지하는 객체가 실행하게끔 메소드를 다 제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록시도 비슷해요. 근데 프록시는 또 장식 패턴과 비슷하게 이 프록시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메소드가 모든 공개 메소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모든 퍼블릭 메소드를 프록시를 통해서 꼭 접근하게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해서 사용하고 싶은 메소드들이 있으면 그 메소드들은 상속해서 오는 형태로 우리가 실행하게끔 하면 안 되고 이 원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해세이로 유지할 텐데 그 유지하는 객체의 요청을 대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메소드를 꼭 만들 필요 없고 원격 프록시도 마찬가지예요. 원격에 있는 객체를 접근할 때 내가 얘가 접근해서 알고 싶은 건 두 가지다.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만 원격에 있는 접근해서 호출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메소드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상 프록시. 가상 프록시는 이제 무거운 것들을 객체 생성이 무거울 때 이 객체가 완전히 생성되기 전까지 대신해주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에 있는 그 예제는 아주 오래전 예제이기도 한데, 이제 mp3 그 파일을 우리가 요즘은 mp3 잘 안 듣죠? 아닌가? 모르겠어요. mp3 파일을 이제 옛날에 들을 때는 mp3 파일이 따로 있고 그 mp3 파일의 커버 이미지가 따로 있었어요. 요즘은 그 커버 이미지가 mp3 파일 안에 포함돼 가지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플레이하면 앨범 사진이나 뭔가 보여주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그런 커버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음악이 플레이 될 때 어떤 노래를 플레이할 때 그 음악의 커버 이미지를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커버 이미지가 만약 로컬에 내가 갖고 있다, 그럼 바로 보여주면 되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로컬에 없으면 얘가 뭘 하냐면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서 찾아갖고 와서 보여줘요. 그럼 찾아가서 와서 보여주는 그때까지 그러면 음악이 플레이 안 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 음악 그 커버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비하인드로 스레드를 만들어서 검색해서 가져오고, 가져오는데 성공하면 바꿔치기 하는, 그게 이제 여기 가상 프록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제가 GUI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이게 무슨 가상 프록시나 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제는 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있는 예제이긴 하지만 의도는 알겠는데 이제 가상 프록시를 잘 보여주는 예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인터넷 뒤져보고 하니까 요게 괜찮은 예제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 그리고 전자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자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그 내가 어떤 책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이 책이 그 모든 전자책이니까 전체 내용을 뭐 PDF든 뭘로 갖고 있겠죠. 그러면 매번 접근할 때마다 그 PDF를 그 서비스하는 사용자한테 보내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책이 있고 책에 내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갖고 있고 얘를 우리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쟤는 뭘 유지하냐면 얘를 유지하지 않고 컨텐트 프록시를 유지해요. 그래서 컨텐트 프록시를 유지해 가지고 언제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오냐면 요 메소드가 불러졌을 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how라는 내가 직접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보고자 할 때 그때에만 비로소 갖고 오는 거예요. 객체, 책 객체를 생성할 때부터 매번 그 컨텐츠를 다 갖고 와서 객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그냥 나는 요약 내용만 잠깐 보고 이거 아니다 해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애들이 있어요. 내가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은데 그거를 꼭 처음부터 유지해야 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기능을 담고 있는 프록시를 하나 만든 다음에 프록시가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 활성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안 만들고 이 기능을 그냥 여기다가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죠. 프록시라는 거 안 만들고 여기다 만들어도 되지. 그런데 얘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응집성 측면에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주제에서는 저 프록시라는 것보다는 항상 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은
객체를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 객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얘가 갖고 있어야 될 모든 멤버 변수들, 데이터가 꼭 처음부터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레이지하게 그 객체들을 초기화해 주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겠죠. 그게 꼭 우리가 프록시라는 걸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게 객체가 무겁다. 그러면은 그 무거운 거를 어떻게든 좀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제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모든 멤버 변수를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화될 필요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싱글턴도 언제까지 미뤄? 싱글턴을 처음 접근할 때 그때 만들잖아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미리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처럼 일반 객체에서도 그런 레이지한 생성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갑시다. 끝까지. 금방 이제 동적 프록시 얘기하면 끝나니까 이제 금방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보호 프록시예요. 보호 프록시. 이제 보호 프록시는 이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제 객체 제한 언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 접근제요. Private, Public, Protect 갖고는 제공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프록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프록시를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긴 또 빠졌냐? 퍼블릭에.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메소드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애는 이 메소드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애들은 얘를 이 유지하고 있는 객체의 해당 이름의 메소드를 부르고 어떤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얘가 퍼블릭 메소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록시를 통해서는 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번잡하죠. 뭐 메소드가 한 10개다. 그럼 이 10개를 내가 빈 메소드 또는 그 유지하는 객체의 그 메소드 호출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기계적인 거잖아. 뭐 복잡한 것도 없고. 그래서 얘를 자바는 이 얘를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해준다. 내가 룰만 제공해주면. 그래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 나오는 예제, 제가 만든 예제 아니에요. 예제는 뭐냐면 커플 연결 앱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판을 만드는 시스템. 그냥 평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른 거는 자기 자신은 자기 정보를 수정할 수 있지만 본인은 뭘 못해? 자기 평판은 수정할 수 없어야 돼요.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의 정보는 볼 수 있어도 정보는 수정할 수가 없고 셋 메소드는 부를 수가 없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평판을 매길 수는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그 동적 프록시, 보호 프록시를 이용해서 그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자바는 뭘 이용해서 이 동적 프록시 기능을 제공하냐면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는 자바가 동적 언어이고 실행 시간에 클래스의 정보,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고 어떤 멤버 변수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프록시를 내가 그 라이브러리가 내가 룰만 세팅해주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동적 프록시를 만드냐면은 이렇게 그 프록시를 만들어주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프록시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프록시를 생성해주는 애예요. 프록시.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내가 어떤 그 원객체를 그 해세이로 유지하게 만들어요. person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invoke 메소드를. 그럼 invoke 메소드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get name 해가지고 메소드의 이름을 여기에 이제 호출된 메소드가 어떤 메소드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starts with get으로 시작하면은 메소드 invoke 하는 거예요. invoke 한다는 거는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get name starts with set 뭐 이렇게 되면은 뭘 해줘요? 예외를 발생해 주죠. 그 다음에 start with set이면 invoke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너니까 내 자신은 get도 되고 set도 되는데 뭐만 안 돼요? 평판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만약에 얘가 오너가 아니라 넌 오너가 되면은 get은 허용하고 얘도 허용하고 얘는 뭐 하면 되겠어요? set은 허용하면 안 되겠죠. 다른 상황에서 여기서 illegal access expression 부르면 돼요. 그러면 이 룰들을 잘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아? 메소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지. 얘는 주로 get, set 이렇게 set 이런 이름으로서 얘가 get인지 set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메소드 이름이 가지각색이야. 10개인데 다 10개가 가지각색이야. 그럼 얘를 이용하나 이렇게 직접 만드나 별 차이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내가 룰들만 이렇게 싹싹싹 해놓으면은 좀 심플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동적 프록시를 만들고 실제는 이제 이 person이라는 객체가 오면은 proxy.new proxy instance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클래스 정보들을 주고 아까 방금 만들었던 owner invocation handler라는 거에 그 person을 줘서 프록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얘가 프록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프록시가 뭐가 돼? 보호 프록시가 되는 거고 걔를 이용해서 접근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뭐가 발생이 돼요? 예외가 발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 프록시는 이제 그 언어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어로는 내가 필요한 접근 제어가 안 될 때 그 접근 제어를 해주는 애를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애는 너무 단순하고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자바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로 조금 쉽게 만들 수 있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 프록시라 그래서 제가 프록시는 아니고 저 동적 프록시는 오너 인보케이션 핸들러라는 클래스는 프록시를 만들어주는 보호 프록시를 만들어주는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프록시들 좀 예제를 좀 설명드리면은 싱크로나이전 프록시가 있는데 얘는 이제 동기화를 락킹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항상 얘를 통해서 접근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얘가 뭔가 통제를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애가 하고 있으면 못하게 막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애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싱크로나이전 기능을 자체적으로 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싱크로나이전이 필요 없을 때 무거워지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라는 게 있고 스트링 빌더라는 게 있는 거죠. 두 개를 만들잖아. 근데 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들고 프록시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프록시가 그거 해주게끔 만들면 얘는 뭐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프록시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opy on write proxy 라는 개념이 있어요. copy on write proxy. 얘는 이런 내용들이 OS 시간에 배우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copy on write proxy는 이제 다중스레드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중스레드 환경인데, 어떤 애들이 컬렉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추출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계산하는 동안에는 다른 애들이 이 컬렉션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어. 나는 요 순간에 요거 가지고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 그럼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락을 걸어주면 되죠. 근데 락을 걸어주는 순간 그냥 읽기만 하고 싶은 애들도 못 접근하는 거예요. 라이트 하고 싶은 애들 뿐만 아니라 읽기만 하고 싶은 애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은 마음대로 쓰게 하고 내가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스냅샷 갖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냅샷을 찍으면은 또 그 복제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만약에 내가 처리할 동안 라이트 하는 애들이 없었으면은 그 복제는 또 쓸모없는 비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게 copy on write proxy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써요. 그냥 이 프록시는 그냥 복제 없이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도 계속 접근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막 접근하다 쓰다가 어느 순간 한 애가 여기에다 write를 쓰려고 그래. 그럼 그때 그 순간에 복제를 해서 쓰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를 미리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미리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까지 늦췄다가 하는. 그래야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것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계속 컴퓨터 공학에서 나와요. 커피 온 라이트라는 게 꼭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도 그런 얘기고 늦추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까지. 왜냐하면 그걸 늦출 수 있으면 그만큼 불필요한 것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캐시 프록시는 뭐 늘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들을 모아 놓는 거죠. 답들을 모아 가지고 똑같은 질의를 하면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프록시가 답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장식 패턴에서도 그런 캐싱 기능을 있는 애를 장식자로 만들어 가지고 해줄 수 있고 그거나 프록시나 차이가 없죠.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데코레이터 패턴과 장식 패턴과 되게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면은 이제 프록시 패턴은 이제 접근을 제어해주는 다른 원객체를 내가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접근에 대한 복잡성을 클라이언트가 모르게 클라이언트 대신 해주는 거죠. 원격 프록시 같은 거 또 접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상 프록시, 보호 프록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록시 패턴이고 이제 원격 프록시는 통신 기능. 얘네 둘은 형태는 되게 데코레이터 패턴하고 유사하게 그 헤즈A와 이제 이즈A를 동시에 쓰는데 여기서도 그 이즈A는 서브 클래싱이 목적이 아니라 서브 타이핑. 똑같은 리모컨으로 이 객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속과 포함 관계를 이제 동시에 쓰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